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과 대구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치솟는 물가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달에 빅스텝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등 하늘길이 열리고 있는데 항공주는 날개를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이 시대에 울림을 주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한 탐험가에 이어 지금은 미국 연준 내부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동석 씨를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와 최대 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진 세종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또 일각에선 투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일부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는 49곳,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 등 규제 지역은 161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해 투기의 손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 하락 현상까지 나오면서 규제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대 미분양 지역으로 언급되는 대구를 비롯해 전주와 여수, 천안, 파주, 동두천 등 10여 개 지역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방의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다시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일부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부터도 없어집니다.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에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성영입니다. 올해 말부터 건설사의 조합원 이주비 지원이 금지되는 가운데 수주 경쟁에서 차별화된 제한 중 하나로 확정 공사비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처음 약속한 공사비만큼만 받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수주 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몇몇 건설사에선 조합들에게 확정 공사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부산 부곡 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 등에서 확정 공사비를 제한했습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공사비 증액 갈등에 대한 해법이자 수주를 막기 위한 차별적인 제한 중 하나로 내놓은 겁니다. 요새 철근이면 시멘트면 이제 건설 원자재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수주에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조기에 확정할 경우 조합원 입장에선 추가로 납부할 분담금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이 빈번한 요즘 확정 공사비는 조합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일감을 얻는 대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재값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마진이 줄어들고 심지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아예 손실을 작정하고 확정공사비를 제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2차례 붕괴 사고가 일어난 만큼 돈보다 신뢰 회복을 앞에 둔 선택이란 겁니다. 일각에선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심리에 건설사들의 확정공사비 제한이 남발될 경우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확정을 고집하면 결국 부실공사로 되고 부실공사를 한다면은 그걸 건축주의 그 부실한 공사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피해로 있기 때문에 확정공사비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번에 자재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자재값 상승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주 경쟁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이주비 지원 제한 등 금융혜택 지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향후 건설사들의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중견, 중소건설사의 경우 수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이주비 제한을 할 수 있었는데 대형 건설사처럼 확정 공사비 카드를 내놓긴 버겁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리 상승 여파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 즉 RBC 비율이 크게 떨어지며 재무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말 생명보험사 RBC 비율은 208.8%로 3개월 전보다 45.6%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들의 RBC 비율이 지난 9월 말 대비 7.4%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는 6배 이상 더 가팔랐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한 영향인데요. 특히 생명보험사는 전분기 대비 20.9%포인트나 줄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 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사실상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된 건데요. 이로 인해 연말까지 고물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다음 주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가 6%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7월 빅스텝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의 방향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4%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빠른 임금 인상을 부추겨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최소 0.27%포인트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예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시티은행은 기준금리가 다음 달 빅스텝이 단행되고 80, 11월에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돼 연말에는 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원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한은이 다음 달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역대 처음으로 빅스텝 역사를 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오늘 김포와 일본 하네다를 잇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개별 여행 제한과 고유가 등으로 항공주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 공수 4개사가 주 2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에도 이달 들어 항공주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이너스 12.6%, 아시아나항공 마이너스 14.6%, 에어부산 마이너스 32.4%가 내리는 등 해당 6종목의 6월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21.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네다 쪽이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운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개인 관광객들 방문을 이제 아직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관광객이라든지 인원수 제한들을 언제 풀어주는지가 사실 실제 실적에는 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제트유가가 배럴당 $150를 돌파하며 운항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더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 위험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국제노선 회복과 국제항공 운임 강세의 손실폭이 줄어들어 항공사들의 흑자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항공 쪽이 하반기에 지금 운임이 높게 형성돼서 이익이 좀 예상보다 좀 빠른 타이밍에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증시 좀 불안정한 증시 상황이 좀 일단락돼야지만 좀 안정화돼야지만.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LG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클린테크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G는 바이오 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탄소 저감 기술 등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광노 대표는 어제 LG화학 R&D 연구소를 방문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 현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클린테크 사업 육성을 통해 LG는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배달비 부담에 직접 음식을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이 포장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입니다. 1.8km 거리의 BBQ의 배달비는 3,500원에서 4,000원. 같은 거리의 이삭 토스트는 배달비만 5,000원. 최소 주문 금액은 15,000원이라 토스트를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을 써야 합니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추천된 3.2km 거리의 BBQ의 배달비는 무려 6,500원. 무료 배달이라고 써있는 롯데리아를 살펴보니 4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료일 뿐 배달비 3,500원이 붙습니다. 이처럼 배달비 부담이 커지자 차라리 직접 음식을 포장해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앞으로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포장 주문의 경우 배달앱들이 점주로부터 중개 이용료를 받지 않았지만 엔데믹으로 인해 배달 이용이 줄어들자 포장에도 수수료를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10월부터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 면제 정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배달앱은 주문당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포장에도 수수료 부과가 정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사는 수수료 부과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결국 포장 수수료도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비처럼 포장료 또한 점주가 소비자와 점주 부담 비중을 조율하는 방식인데다 포장 장려를 위한 할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의 내외장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두 번째 모델입니다. 긴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공기역학을 감안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여기에 내연차와 차별화되는 평평한 승객석 바닥으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7월 아이오닉 6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세부 사양을 공개하게 되고 2022 부산 모터쇼에서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오닉 6의 실제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오비맥주가 화물차 음주운전 근절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맥주 배송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고 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미 해외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동석 탐험가인데요.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히말라야 등반 원정 또 산악인 박영석 대장의 북극 탐험에 참여한 산악인입니다. 또 단독으로 태평양 요트 횡단, 요트 세계 일주를 또 한 요트인이기도 하고요. 또 회계사이면서 지금은 미 연방준비은행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거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읊어드린 이력 말고도 더 많은 이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할 것 같은데 네.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시고요. 궁금한 게 네.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저 연방준비은행에서 저 샌프란시스코의 그 지점에서 예. 내부 감사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부 감사관은 감사일은 저 각 부서를 이제 다니면서 그 업무의 그 평가를 해주는 것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매뉴얼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업무 수행은 잘하고 있는지, 회사 규칙을 잘 따르고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일입니다. 전에는 그 제가 연준에 들어가기 전에는 딜로이트에서 3년 동안 재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비슷한 이제 동종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 거고 굉장히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연방준비은행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강연회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젊은 세대에게 도전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요즘 분위기 자체가 만약 맞습니다. 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지치고 서로가 좀 그렇게 좀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직장 문제, 집 마련 문제 뭐 하나 쉬운 게 사실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제 많은 강연을 이제 하고 다니는데요. 예. 제 주요 메시지는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전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젊음이 좋은 거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시절 때 저 탐험을 저의 그 목표를 삼고 거기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평양 횡단을 했었고, 예. 네, 세계 일주를 3년 5개월 동안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겪은 그 고난과 역경이 저에게는 자산이 되었고, 예.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예, 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메시지를 제가 많은 강연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예, 목표를 찾고 목표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대학교 때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제 첫 번째 탐험인 그 태평양 횡단과 두 번째 탐험인 세계 일주는 제가 대학을 휴학을 내서 그때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탐험인 그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브로드픽 도전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까지도 대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대학생 굉장히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다 합쳐가지고 꽤 오랫동안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예. 네, 그때 그 브로드픽 원정은 마치고 복학했을 때는 그때는 정신 차리고 공부에만 전념했었고요. 제 전공이 원래 사학과거든요. 역사요? 역사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로서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학에 1년 더 남아서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크고 작은 회계법인에 다 지원을 해봤는데 그때 놀랍게도 딜로이트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딜로이트 같은 데는 회계학을 4년 동안 전공한 친구도 들어가기 힘든 회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 실수를 했나 하는 생각에서 면접 보러 갔는데요. 저 탐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하시는 말씀이 저 이력서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격됐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었고 제가 무슨 딜로이트에 들어가려고 아니면 연준에 들어가려고 뭐 탐험에 나선 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요. 제가 뭐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게 또 우연이라고 또 생각이 안 들고요. 딜로이트이 저를 고용한 이유는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역경을 이긴 사람이면은 또 직무 수행도 잘할 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저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경력으로 새로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삶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탐험가로서의 삶이 더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단독 요트횡단이라고 써 있고 세계 일주했다고 하시고 북극 탐험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하나하나 다 하신 거잖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하고 어떤 걸 얻어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겠죠. 예. 아무래도 바다에서 제가 보낸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요. 그쵸. 세계 일주를 3년 5개월 동안 했으니까요. 그 단독으로 했었거든요. 그 망망대해에서 겪은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었고요. 폭풍도 여러 번 만났었고, 네, 정말 산더미만한 폭포가 배를 이렇게 그 파도가 덮칠 때 정말 배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었고요. 겁이 엄청나게 났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무풍지대도 폭풍만 못지않게 되게 위험했었습니다. 저 배는 돛담배니까 바람이 힘으로 움직이는 배인데요. 바람이 없으면은 배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적도 근처에서 배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산도 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곳이죠. 그렇죠. 프로도피기에서 우리는 대원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는 걸 허락치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하산길에 아끼는 후배가 그때 사고로 당해서 아주 참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북극도 제가 계속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탐험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보통 이제 강연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담당 PD한테 지금 1시간 반 터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할 게 뻔해가지고 지금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뭘 가장 크게 좀 얻으셨고 모험을 좀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탐험을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 탐험을 하면서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 파도, 무풍지대 등등 그 외로움. 근데 그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산이 되고 자산이 됐었고 그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그 제가 배운 기량과 그 경험. 그런 게 회사 직무 수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좀 많이 되던가요? 원활한 소통, 제가 바다에 있으면서도 라디오 교신도 자주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등 팀워크. 왜냐면 저도 육지에서 서포트 해주신 분도 있고, 북극 원정 때는 제가 원정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됐었고,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 하셨겠네요. 소통, 맞습니다. 그럼 그 북극 그렇게 갔다 오시고 했으면 해양 관리 일을 안 했냐고,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헤드헌터들이 연락 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바다 항해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럼 당연히 해양 쪽에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바다와 산에서 가는 건 좋아했지만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인처럼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원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전공이 아니었지만 회계를 그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게 제 적성에 맞다는 거에 되게 놀랐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계 쪽으로 이렇게 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인생은 탐험이다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은 탐험을 안 해보고 그냥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지레 겁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다 깨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 모험 유전자, 탐험 유전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못 깨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이제 많은 강연을 통해서 이제 강연 마무리할 때 이런 멘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길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분야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라고 젊은이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도전하는 자가 세상을 이제 얻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젊음이 좋은 것은 그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걸어가는 길보다 본인만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될 그 역경, 어려움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그냥 그 계실 건 아니잖아요. 연은에. 연준에 뭐 예. 그쵸, 예, 뭐가 그 거대한 그런 탐험은 이제 안 한 지 오래되지만은 뭐 그래도 저희 탐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몇 년 전에 저 요세미티 JMT 트레일 트레킹도 갔었고요. 계속 뭐 항상 저희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예. 예. 도전 응원하도록 하고 네. 다음에 저희가 조금 길게 한번 모셔서 네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조금 자세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 연방준비은행 감사관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탐험가 활동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신 강동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